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음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양음악사를 처음 수업을 했었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이 나나요? 지난 시간?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서양음악사를 왜 배워야 하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 이유는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창작과 연주의 아이디어를 서양음악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봤던 것은 서양음악사의 흐름을 살펴봤었죠. 자, 제가 머릿속에 서양음악사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몇 개의 폴더를 만들려고 했었나요? 바로 7개의 폴더를 만들어 놓자. 7개의 방을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방이 뭐였죠? 고대. 두 번째 중세. 세 번째 르네상스. 네 번째 바로크. 다섯 번째 고전. 여섯 번째 낭만. 다음 마지막 7번째 근현대였죠. 네, 이렇게 이제 7개의 시대가 이제 서양음악사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7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음악을 듣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혹시 이 음악의 제목 기억나나요? 이 음악의 제목은 세이킬로스의 비문 또는 세이킬로스 노래라고 이제 불리는 음악이었는데 이 음악이 어느 시대의 음악이었죠? 그쵸? 단선율 음악으로서 바로 고대의 음악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번 고대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았으면 하는 키워드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우선 고대 피타고라스 수학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음악가이자 철학자였던 아주 위대한 엄청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도 이제 서양음악사와 또 서양음악 교육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 또 에토스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났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테트라코드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오늘 수업은 성공일 것 같아요. 자, 사실 지금 세이킬로스의 비문을 들려줬는데 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지만 남아있는 음악이 이제 고대 음악 중에 남아있는 음악이 4개밖에 되지가 않아서 오늘은 사실 좀 실험 중심의 수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고대 그리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음악으로부터 르네상스 작곡가들도 또 낭만 시대 작곡가들, 뭐 지금까지 그때의 음악관이라든지 또 음계라든지 뭐 다양한 뭐, 뭐 화음이라든지 그러한 그 개념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대 음악사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 내가 낭만 시대의 음악 또는 고전 시대의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음악, 그 시대의 음악 또는 특징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생겨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음악이 탄생했는지를 아는 건 훨씬 더 내가 연주하는 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대 음악사를 여러분들이 또 의미 있게 여기고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고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원시 시대의 음악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원시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음악의 기원, 음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원시시대 음악의 모습, 그러니까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의 음악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건데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만약에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또한 또 공동체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런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음악적 요소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어떻게 음악이라는 것들을 즐기고 또 그러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이제 음악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을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원초적인 음악적 본능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먼저 크게 이제 음악적 요소라고 하면 정말 주요한 음악적 요소, 리듬, 그리고 뭐 선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리듬이 먼저 생겨났을까? 뭐 선율이 먼저 생겨났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유기적인 것이라서 좀 뭐가 먼저 생겨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가 더 원초적인 본능에 가까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선 리듬적인 요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심장이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계속 규칙적으로 뛰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장 박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또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또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걸음걸이에서도 리듬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이 말에서도 사실 리듬적 요소가 있죠. 제가
뭐 규칙적인 것도 리듬이고 불규칙적인 것도 리듬의 측면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말할 때에 어떤 건 음가가 좀 길고 어떤 음절은 또 음가가 짧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좀 어떤 뭐 시의 운율처럼 리듬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말 안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정말 원시인이다. 원시 시대에 살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막 엄청 막 웅장하고 막 화려하고 그런 음악을 들을 수는 없지만 내 몸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리듬적 요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리고 네. 선율로 넘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사실 막 신나면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또 막 뭐 이렇게 이게 어 막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막 동작들로 막 그 기쁨이라든지 감정을 막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춤 또는 뭐 무용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신체적 동작에서도 리듬적 요소가 당연히 네, 이렇게 숨어 있죠. 그렇다면 리듬적 요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고 선율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율적 요소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뚜렷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똑같은 음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 말의 그런 음고에 있어서도 약간의 굴곡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조금 더 과장되고 좀 더 이렇게 다듬었을 때 선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음악이라는 건 그 원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살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원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그 시대를 살고 죽었겠지만 그 이제 대상 자체가 바뀌었더라도 누구라도 음악이란 걸 발견하고 즐겼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있는 그런 이제 음악적인 원초적 본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개인으로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우리 몸에 내재된 그런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서 음악이 점점 발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즐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또 음악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크게 이제 4가지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음악을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시 시대에는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음향적 신호로 음악을 활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위험한 상황에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소리로서 그러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첫 번째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소리로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 감정과 사상 중에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감정을 더
극대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은 다양한 예술 중에서도 저는 그 음악이 그러한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시 시대 때부터도 우리의 그런 감정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뭐 울부짖음, 즐거움, 환희, 승리, 공포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원시적인 음악원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네, 일리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원시적 재래의 부산물로 음악이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국악사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제천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본능이 당연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 그리고 음악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성과 음악성은 되게 관련이 크고 되게 연결되어 있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서로 단절되어 있을 텐데 그 원시 시대에 나타났던 양상이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안에 이미 그런 본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이 종교성과 음악성이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이게 결합돼서 내가 신을 찬양하고 또 신에게 어떤 기원을 할 때 음악을 활용을 했다는 이제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인간한테 좀 이렇게 본능적인 부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이러한 이제 제사에서 사용되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인에게 어떤 자신들의 바램을 비는 그런 이제 역할도 있었겠지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사실 또 음악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때도 제사에 사용됐고 그것들이 신에게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용도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민요 중에서도 노동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요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든 일도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이겨내고 또 그런 빠른 음악이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노동을 하면 훨씬 작업 능률이 이제 향상되어서 빨리 이렇게 단순 작업들을 빨리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원시 시대 때부터도 이제 이러한 그런 음악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 모두 이제 있는 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들고 반복적인 노동에 있어서 지루하고 지친 육체를 위로하거나 반복된 동작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리듬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음악을 즐기고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간단한 건데 우리가 고대 음악은 단선율 음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모노폰이라고 해서 단선율 음악, 원시시대 이제 음악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나오는 게 헤테로포니라는 거죠. 아니, 이 헤테로포니는 다성음악이라는데 이 다성음악 중세 시대에 나왔다며. 왜 근데 갑자기 고대 시대에 다성음악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세이킬로스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이 노래는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 돌에 새겨진 이제 노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사가 적혀 있고 또 문자로 음과와
약간의 그런 좀 표시들로 또 리듬을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그러한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들어내고 같이 뭐 A와 B가 두 사람이 같이 불렀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음악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기보법이 발달됐고 우리가 막 시창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합창을 할 때나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될 때 좀 훨씬 더 좀 체계적이고 딱 들어맞는 그런 음악을 함께 만들기에 수월하다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기보법이 발달되지도 않았었고 문자로 좀 뭐 이렇게 음가랑 리듬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거의 이제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해서 그걸 이제 표현해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럴 때 과연 딱 들어맞을 수 있냐? 그리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나는 또 조금 이렇게 막 꺾고 싶고 어떤 사람은 떨고 싶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다양한 장식이라든지 음의 뭐 비슷한 음을 부르는데도 그런 피치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헤테로폰이라는 거죠. 네, 이 당시 때는 그래서 크게 다성음악이 아니라 모노폰이라고 하는 단선율 음악, 이게 주요한 음악적 특징이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헤테로폰이라는 것도 있었다. 뭐 이런 건 그냥 뭐 외우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시 시대에는 여기까지 하고 고대의 그리스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뭐 크게는 그리스 음악 그리고 또 로마 음악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고대 음악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얘기는 고대 그리스 음악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때는 좀 문화나 예술이 융성했던 시대이지만 로마 때는 음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고대 그리스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 초점을 맞춰서 고대 음악사는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맨 첫 줄에 보면 서양 음악의 근간은 고대 그리스의 음악이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 근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파악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루는 말, 또는 이 말은 이제 정확한 뜻이 아니라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의 음악으로부터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향을 고대 그리스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음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을 소리 예술로서뿐만 아니라 수학과 천문학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론과학으로 간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뭐 음악하는 사람, 또 뭐 음악 이렇게 하면 거의 뭐 감성적인 사람 또는 감성적인 예술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음악은 정말 또 이성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많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부분도 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측면을 좀 잘 살펴보고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다음 음악적 목적에 대해서 자, 우선 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윤리적 교육적 목적에 종속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음악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좀 무슨 얘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태교 음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평소에 내 정신 수양을 위해서나 나의 도덕적 그런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거나 막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이제 그런 생명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엄마와 그 많은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막 최대한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어 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할 때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가 태교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태교 음악이라는 게 생겨난 게 좋은 음악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태교 음악이라는 게 생겨난 거고 또 많은 임산부들이 그것들을 듣고 있는 건데 그러한 이제 관점이 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때 태교 음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음악이 사람에게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준다. 또 윤리적인 또 교육적 목적을 이제 좀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러한 음악적 사고는 중세음악관의 바탕이 되었다. 또 현재까지도. 이 현재까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태교 음악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수리적 아까 얘기했듯이 수리적 측면, 윤리적 가치, 또 음악의 개념, 음악의 개념은 밑에서 살펴볼게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음 문자 기보법은 아까 세킬로스의 비문 얘기했었죠. 이 당시 땐 지금과 같은 기보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쓰고 가사가 쓰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알파벳 비슷한 그런 문자들로 음고를 표시하고 또 뭐 이런 그 국악의 기보법 중에 연음표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이렇게 막 표시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노래를 해내는 이제 그런 기보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리듬을 이러한 기호들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기호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단순한 뭐 기호들로 리듬을 표현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거, 뭐 요런 이게 뭐 네, 이런 것들이 뭐 또는 뭐 자, 이거는 이제 리듬 기호고 세킬로스 비문에서 활용됐던 건 요런 것들인데 네. 이런 이제 문자 기보법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특징 중 하나고요. 자, 그다음 협화음 이론. 우리가 지난번에 음정을 공연 실습 시간에 배웠었죠. 그때 완전 협파는 몇 도였죠? 1도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 4도, 5도, 8도 얘들이 완전 협파 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이론이 고대 그리스 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음계론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좀 이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트라 코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때 이러한 음악적 기반이 잘 다져졌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정률음악, 이 정률음악이란 건 이제 그런 시의 운율에 따라서 그럼 리듬의 음가 또한 이제 그 시의 운율에 따라 이렇게 정한 그런 음악을 얘기하는데 이런 정률음악이나 오페라, 음악극 이런 것도 그리스의 예술적 이상을 재현하려고 탄생한 음악적 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후에 뭐 중세
르네상스, 그다음 바로크, 고전, 낭만 다 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작곡가들, 창작가들이 계속 고대를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음악적 유산들에 끊임없이 이제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음악적 가치를 높게 봤었다는 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 제가 이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이돌 가수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측면이 어떤 거죠? 가수가 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노래로 승부를 볼 것이지 왜 저렇게 춤이나 막 비주얼 같은 것들에 치중된 저런 네, 음악을 하느냐, 저게 음악이냐, 이런 댓글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음악의 그런 기원을 살펴보면,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이라고 할 순 없지만, 좀, 음악에 대해서 어떤 더 넓은 이해가 없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배웠을 때. 뭐냐면 음악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무지케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지케는 전인격적인 능력과 교양을 뜻하고 구체적으로는 시, 노래, 기악, 무용이 통합됐다는 거죠. 물론 또 그 안에서 핵심은 시이기는 하지만 음악이라는 그 요소 안에, 그러니까 음악이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지개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음악적 요소 외에도 언어적 요소, 그리고 무용적, 그런 신체적, 표현적 요소들이 이미 담겨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국악사에서도 살펴보면 그 국악이라는 그 의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적 의미만 담겨 있는 게 또 아니에요. 한국 무용 자체를 국악 안에 있는, 이제 국악 안에 범주에 넣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용이라는 게 정말 음악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게 음악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네, 걸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고대 그리스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음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음악 분류법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로 얘기했었던 피타고라스가 나오죠. 이 피타고라스는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이 움직이면서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냥 음악이 음악인데 이 피타고라스는 그 먼 옛날에 우주의 그런 원리나 질서, 그리고 그 움직임들에서 음악의 하모니를 발견했다. 흥미롭죠? 자, 이 하모니는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수적 비율에 근거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음악의 수학적 요소가 아주 크다고.
자,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하모니다. 이 하모니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며 음악은 우주나 자연의 모방 형태로서 수적 관계에 기초를 둔 하모니를 반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천체의 음악. 첫 번째, 이건 이제 사실 보에티우스라는 중세 음악 학자가 음악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사실 얘기한 거기도 한데, 천체의 음악, 그러니까 무지카 문다라, 그다음 인간의 음악, 무지카 후마나, 그리고 악기의 음악,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이 천체의 음악은 그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음악은 우리 인간, 우리 몸, 우리 몸에도 다양한 그런 원리와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그 음악은 악기의 음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식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음악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예술이었다, 음악이란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피타고라스의 이런 음악관을 살펴봤을 때도 음악이라는 게 그냥 아름다운 소리, 뭐 그런 소리의 조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인간들, 더 나아가서 이런 우주, 그 안에 있는 그런 원리들이 음악에 담겨 있다. 그런 질서들이 늘 닮은 것이 음악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다는 그러한 관점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또 키워드로 얘기했던 에토스론이 등장하죠. 이 에토스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음악이 인간의 성격, 즉 에토스와 행동에 직접적이면서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믿은 게 바로 에토스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이제 인간을 좀 도덕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음악 교육이 중요했겠어요?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중요했겠죠. 인간을 도덕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그리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때는 이제 이렇게 강조되었던 부분인데, 반면에 로마는 그냥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고, 인지적 효과, 그리고 뭐 오락적 기능, 이 정도로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했냐? 음악은 듣는 일 우울하게 또는 흥분하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을 개선하거나 타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음악이 참 많은 예술 중에서도 사람의 감정과 사상에 알게 모르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 이 고대 시대에 이미 이 사람들이 캐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성품은 이 요소들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올바른 비율로 구성되었을 때 성품도 바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선법 또는 뭐 어떤 선법을 사용한 건 인간을 도덕적으로 또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들려주고 어떤 선법의 음악은 들려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플라톤이었다는 건데, 이제 뒤에 플라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고, 자, 그래서 또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음악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음악가라고 하긴 그런데 음악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좀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에토스론을 이제 주장했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음악가라는 거에는 뭐 작곡가도 들어가고
연주자도 들어가지만 음악 이론가도 음악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론가의 개념으로서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피타고라스 살펴볼게요. 피타고라스는 음계론을 수학, 물리학, 천문학과 연계했다. 그래서 우주, 자연, 그리고 음악적 소리의 관계를 수적 비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연수 1, 2, 3, 4로 형성되는 비율의 현의 길이에 의해서 산출되는 음정을 협화음,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와 같은 이런 협화음으로 규정을 했고, 협화음의 등급은 수적 비례의 단순성에 이제 따라서 매겨졌는데, 등급 1등급은 한 옥타브 1대2의 비율이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이자 가장 완전한 협화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2등급은 완전 5도 2대3 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급 3등급은 완전 4도 세 번째 협화음이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음정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것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수적 비례가 복잡하게 산출된 25대 3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산출된 음정은 불협화음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선 1이라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현이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도를 이제 라는 음을 내는 그러한 현이라고 했을 때 얘보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현. 그 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옥타브 높은 도가 되고요. 얘 첫 번째 얘가 기준인데 얘보다 이제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솔이라는 이제 음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도보다 2분의 1 짧은 게 한 옥타브 높은 도를 연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보다 또 2분의 1,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옥타브 도가 되는데, 자, 얘들 간의 음정 관계를 살펴보면 완전 8도, 완전 5도, 완전 4도.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그 물체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현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 도라는 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얘보다 그러니까 2분의 1 짧게 되면 진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짧은 만큼 어떻겠어요? 더 많이 진동을 하겠죠. 2배 더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2배 더 진동하는 그 음은 이제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되고 이런 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이제 피타고라스는 음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렇게 막 계속 조합을 해서 2분의 1 짧게, 3분의 1 짧게, 4분의 1 짧게, 5분의 1 짧게도 하고 6, 7, 8, 9 계속 이렇게 그 수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다르게 해서 다양한 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수적 비례를 통해서 음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음악가 플라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동일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때문에 음악의 이제 윤리적 가치를 플라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막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어떤 좀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예술가들을 생각하는, 이제 보는 관점. 아니, 뭐 예술가가, 예술 잘하면 됐지. 도덕적으로 막 그 윤리적으로 그렇게 막, 어, 이렇게 뛰어나야 돼? 그게 이제 예술가 그렇게 되면, 막 그렇게 매여 있어서 그런 예술적인 영감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음, 또, 플라톤처럼, 악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의 이러한, 플라톤의 모든 음악에 대한 관점에 다 이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선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봤을 때도,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정말 이제 희대의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요즘에도 등장하고, 뭐 엠번방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있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막 이제 행적을 살펴보면, 막 엄청 바른 말을 또 많이 했던 그런 행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얘는 그 악한 행위는 악한 거고, 그렇지만 그건, 그런, 어, 말에 있어서는 그 예전에 어쨌든 뭐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른 말을 했던 것, 바른 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어쨌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좀 좋게 보일 만하게 이렇게 피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을 때 그 의견만 봤을 때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참, 뭐 그런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 그런 상황들을 헤아리는 그런 글들을 썼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썼던 사람이 다른 아름다운 행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걸 아름답게 보겠지만, 사실은 그 뒤로 추악한 것들을 막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또 대외적으로는 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죠.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해 봤을 때도, 막 뭐 마약에 연루됐다던가 아니면 진짜 매우 이렇게 재질이 나쁜 그런 사건에 연루된 그런 가수들의 음악들은, 어,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음악이 아무리 막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원래 좋아했던 음악이더라도 그걸 만든 사람의 그런 행실, 성품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막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꺼려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러한 이제 성품과 그런 선한 것과 그런 아름다움을 좀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을 조금은 좀 수단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음악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음악은 리듬과 선율이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봤었고, 또 열정을 진전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한 힘이 어느 예술보다도 크다. 그래서 모든 예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강조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에게 덕을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음악교육을 덕과 도덕성 확립의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플라톤과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한번 보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성과 덕을 지향하지 않는 음악은 모두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러니까 좋은 음악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음악이 나름대로 중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슬픈 음악을 보는 관점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슬픈 음악은 사람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저런 거 들려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정적 완화나 카타르시스의 그런 기능이 음악에 있기 때문에 슬픈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교육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오락적 가치 또 인정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음악가에 대한 얘기였었고, 자, 그 다음 음악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대 그리스의 체계 하면서 이제 테트라코드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거를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계가 고대 그리스 때 이미 만들어졌다.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이렇게 이제 상행선율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테트라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행선율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와 얘는 미고 얘는 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음정 간격이 어떻게 되죠? 완전 4도. 완전 4도죠. 네, 이 완전 4도를 이제 세 가지의 그러니까 요 안에 두 개의 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음의 간격들을 조절을 해서 이제 세 개의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조합했던 거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오음, 반음, 오음, 반음 이런 식으로, 또는 1.5라고 해야 되나? 오음 플러스 반음 간격의 그 음과 또 이렇게 미분음들의 조합. 이런 식의 이제 조합으로 세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반음계, 반음계적인 이제 종류도 있고, 오음계적인 종류, 그리고 미분음이 활용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얘랑 얘, 만약에 미시죠? 그 다음에 얘는 라, 그 다음 미. 그러면 미에서라도 완전 4도잖아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옥타브를 만들어낸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대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걸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5가지의 키워드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토스론, 그리고 테트라코드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 5가지를 설명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